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코로나 백신 알고나 맞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백신을 연구 개발해 본 전문가 설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코로나 백신이 백신의 역사 속에서 숨겨진 과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코로나 백신이 향후 다른 질병에 대해 예방과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친숙해서 한국말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백신은 외래어고 영어입니다. 그럼 먼저 백신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죠. 백신이란 인체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을 방어하도록 해주는 의약품이죠. 학교 다닐 때 항원 항체라는 말은 이미 익숙하게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수업 시간 계속 졸기만 했던 시청자분들을 위해 항원 항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항원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항원이라 하고 항체라 함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항체는 모양이 대개 이렇게 생겼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과 결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존의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고 흥미롭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백신은 만들어진 항원을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만들어진 항원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접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정확히 기억 못하시겠지만 여러분은 BCG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한 번에 예방하는 DTP 백신, 소아마비 백신, 수두 백신, 일본 뇌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등등 많은 백신들을 영유아 시절부터 계속해서 접종받아왔습니다. 사실 백신을 개념만 놓고 보면 간단해요. 먼저 인체에 유해한 혹은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해롭지 못하게 맛이 가게 한 다음 맛이 가지 않으면 그 이물질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겠죠. 그러니 먼저 맛이 가게 한 다음 그 맛이 가버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혹은 세균을 우리 몸속에 투여해서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사전에 미리 자극하고 훈련시켜 나중에 만약에 진짜로 유해한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 고름 속에 남아있는 감염력이 왕성한 바이러스에 의해 오히려 정상인을 천연두에 걸리게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당시 천연두에 의한 사망률은 10에서 20%였는데 인두법 접종받고 난 후에 사망률은 1에서 2%로 현저히 낮아지긴 했지만 사망률이 꽤 높은 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고 생사람 잡기 딱 좋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 젖을 짜는 여성들 중에 우두, 즉 소천연두에 걸렸던 사람은 인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인간 천연두 환자 대신 증상이 덜 치명적인 소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이나 종기에 딱지를 말려서 접종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드워드 제너가 발명한 접종 방식과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인두법과의 근본 차이는 제너는 덜 치명적인 소,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제너가 당시에 알았던 몰랐던 간에 병원성이 악화된 균을 이용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오히려 질병에 감염되는 사고율을 낮출 수 있고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였죠. 예전의 인두법은 인간 천연두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를 햇볕에 말림으로써 바이러스를 죽인 다음 죽은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였고 이 경우는 혹시나 바이러스가 제대로 죽지 않으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오히려 천연두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죠. 그에 반해 제너의 우두법은 인간 천연두가 아닌 그보다는 증상이 덜 심각한 소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이나 딱지를 햇볕에 말려서 백신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이중장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인두법보다는 백신의 안전도가 훨씬 개선됐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개발된 2세대 방식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공적으로 잔뜩 배양한 후에 배양된 균을 화학약품이나 열 처리를 하여 병원균의 병원력을 제거한 후에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균의 감염력을 약품이나 열 처리하여 없애는 것을 백신 전문가들은 불활화, 영어로는 inactivation, 즉 병원균의 감염력을 불활성화시키거나 병원균을 죽이는 것인데, 이렇게 불활화시킨 병원체를 정제해서 만드는 것이 2세대 백신이고, 예전에는 거의 모두가 이런 불활화 백신이었고 지금도 사용되는 백신입니다. 불활화 백신은 병원균을 인공적으로 배양만 할 수 있으면 백신을 만들기는 아주 쉬워요. 에드워드 제너가 만든 백신과의 차이점은 백신으로 사용할 균을 환자의 환부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대량으로 직접 배양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햇볕에 말려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나 화학적 처리를 통해 병원균을 불활화시켜 백신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인 것이죠. 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때나 이때나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2세대 백신 중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균을 죽여 만드는 불활화 백신도 있지만, 병원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병원균의 독성, 즉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 살아있는 병원균을 이용한 생백신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을 우리는 약독화된 백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ttenuated 백신이라고 하는데, 제너가 인간 천연두가 아닌 비교적 증상이 덜 심각한 소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를 이용한 점은 질병을 일으켜도 비교적 증상이 덜 심각한 병원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마치 약독화된 백신의 경우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요. 약독화된 백신의 예로는 소아마비 백신, 홍역 백신, 수두 백신 등이 있습니다. 생백신의 장점은 실제 질병은 일으키지는 않지만 마치 질병 감염과 같은 경로를 따라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입니다. 단점은 병원균이 살아있다 보니 인체에서 살아서 증식하다가 우연히 유전자 변이에 의해 독성을 나타내는 병원균으로 전환되어 병원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어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 백신을 만들려면 병원균을 배양해서 왕창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맞아요. 백신을 만들 바이러스나 세균을 대량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으면 백신의 절반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균, 특히 바이러스는 배양이 잘 안 돼요. 왜냐고요? 보통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은 양분만 주면 지들 혼자서 잘 자라요. 예를 들어 플라스크라는 유리병 속에 박테리아를 넣고 물과 양분을 넣어주고 온도를 37도씨에서 흔들어 키워보세요. 하루만 지나면 박테리아가 자라 물이 혼탁해져서 아주 뿌옇게 됩니다. 아주 잘 자라요. 그럼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는 양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 자라요. 바이러스는 양분을 스스로 분해해서 바이러스 대사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따라서 바이러스는 증식하기 위해서는 숙주세포의 효소나 단백질이 필요해서 반드시 숙주세포 속에서만 배양되고 증식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럼 아무 세포에서 배양되고 증식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자신과 맞는 특정 세포에서만 자라요. 예를 들면 간염 바이러스 아시죠?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E형 등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놈들은 간세포에서만 자라요. 즉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인간의 간세포에서만 자라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먼저 인간 간세포를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키우고, 그리고 나서 간염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인공적으로 배양된 간세포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하고 말씀하시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간염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건 껌이지.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 간세포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몰랐죠? 왜냐고요? 인간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스스로 죽어요. 세포 배양이란 것이 뭔가요?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는 계속해서 배양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외. 암세포는 영원히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암세포, 영원히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만약에 간염 바이러스를 간암세포에서 배양해서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면 여러분들 그 백신 맞겠어요? 무섭잖아요.
혹시 백신 속에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암물질이 섞여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상세포를 배양하기가 어려우니 인간의 정상세포를 숙주로 해서 바이러스 백신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됐으면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확대해서 최초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죠. 제가 뭐라 했어요? 백신을 만들려면 먼저 병원균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근데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인공적으로 배양이 안 돼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정상 간세포를 배양을 할 수가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랄 숙주세포를 배양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백신으로 만들 충분한 양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보균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균자라 함은 몸속에 병원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균자에는 무증상 보균자가 있고 유증상 보균자가 있어요. 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무증상 환자라는 이야기 종종 듣죠? 바로 그런 경우예요. 초기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은 보균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속에 잔뜩 들어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추출하고 이를 불활화시켜 바이러스를 죽이고 그 죽은 바이러스를 정제하고 제재화시켜서 만든 것이 미국 머크사가 만든 초기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이었어요. 효과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당시에 에이즈 공포가 전 세계를 패닉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기 위해 혈액을 제공받는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루머와 두려움이었죠.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괜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맞고 에이즈 걸리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 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려 하겠어요. 골치가 아프게 된 거죠. 당시로서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은 돈 되는 백신이었거든요. 콜레라 백신, 천연두 백신 이런 건 제약사 입장에서는 별로 돈 되는 백신이 아니거든요.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처럼 양분만 준다고 배양도 안 되고 또 인간 정상 간세포를 숙주로 해서 키울 수도 없어요. 그나마 보균자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놈의 에이즈 땜시 혈액 속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답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 만사 다 방법이 있어요. 때마침 1980년대부터 소위 제네틱 엔지니어링, 즉 유전공학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 말은 거창하죠. 하여튼 과학자들 자기 기술 홍보하려고 말 만들어내는데 재주 있어요. 또 요즘은 무슨 메타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기술에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이라니 지금은 이런 말 안 써요. 그냥 생명과학이나 기껏해야 BT라고들 하죠. 하여튼 보균자 혈액 속에서 추출된 B형 간염 바이러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균자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배양된 B형 간염 바이러스 대신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면역 반응을 유발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당시에 BT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한 다음 그것을 백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박테리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주면 되겠지. 박테리아는 증식을 워낙 잘하니 양분만 좀 넣어주면 백신 물질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터페론은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알파 인터페론이 잘 만들어지니 백신 물질도 잘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해보니 박테리아가 아닌 이스트라고 우리들 흔히 효모균이라고 하죠. 왜 빵 만들 때 빵 부풀리게 하려고 넣는 이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이스트 효모균에서 백신 물질을 만들어 생산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박테리아에서 바이러스나 인간 단백질을 생산해보면 정말 거의 안 돼요.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아요. 만약 1980년대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단백질들이 유전공학적으로 박테리아에서 그리 쉽게 만들 수 있었다면 당시 신문지면에서 소개했듯이 토끼만한 쥐도 만들고 코끼리만한 토끼도 만들 수 있게 됐다면 아마도 인류는 진즉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 왕 박사님도 아직 토끼만한 쥐도 그리고 코끼리만한 토끼도 본 적이 없대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최초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이고 3세대 백신의 시작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mRNA 백신과 DNA 백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미리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닉 백신 있고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백이란 백신이 있습니다. 스푸트닉 백신의 원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똑같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유사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껍질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죠. 또한 중국의 시노백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물 세포에서 배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불활화시켜 만든 전통적인 2세대 방식의 백신입니다. 자, 그럼 구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곧 계속해서 후편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다시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몸 건강하시고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